네임리스 건축 이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름 없다, 이름 없는 그 무명 건축이라고 이름 썼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축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은 아니고 건축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혹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잠시 매개체로서 건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임리스 건축이라는 의미는 아마도 그 의미가 내포할 수 있는 어떤 확장 가능성 혹은 어떤 해석의 다양성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네임리스 건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름 없는 무명의 건축이다, 재밌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또 다른 의혹이 있는 어떤 건축가분은 제가 이제 명함드리니까 이 건축가가 이름 석자 달고 건축을 해야지 이름 없는 건축이 뭐냐고 조만간 이름 바꾸는 거 기대하겠다고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요. 그만큼 이제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그 가치인 것 같아요. 그 가치를 투영하는 어떤 저희들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건축가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저희들 건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이 단순히 집 만드는 사람인가? 혹은 건물 만드는 사람인가? 저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도 좀 더 넓은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환경, 혹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 환경의 의미를, 그 환경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그린 혹은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어떤 장소,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인데, 그 장소라는 건 벽돌과 콘크리트 너머에 그냥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장소는 사실 공기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 위에 사람이 그것도 어떤 환경이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어떤 자연의 의미 혹은 어떤 인공적인 의미, 그 안에서 사람의 어떤 환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그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건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물과 공기와 나무와 바람과 돌과 건축이라고 나열을 했는데, 어떤 형이사학적인 혹은 관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건축을 하면서 실제 사용했던 재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컨텍스트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자연의 재료, 특정 재료를 이제 건축적으로 해석한 그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첫 번째,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화이트아웃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 이미지가 이 사이트 지도인데요. 캐나다 위니펙이라는 지역에 한 10km에 이르는 상당히 긴 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겨울에 정말 극단적인 추위이거든요.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30도 정도의 추위로 그 10km에 이르는 강이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어서 오른쪽 보시는 게 실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얼어붙은 강이 도시의 새로운 어떤 겨울에 생기는 추위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어떤 기반시설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스케이트 레일도 되고, 동시에 출퇴근도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도로 어떤 기반시설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워낙에 길이 길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기반시설이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아닌 사람들이 스키나 스케이트 레일을 타고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휴식을 위한 어떤 쉘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쉘터를 계획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스키나 스케이트 레일을 타고 가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거였는데,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이 장소에, 그러니까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찬 이 장소에 일반적인 의미의 건축의 구법들 있잖아요. 철과 벽돌 혹은 나무, 목재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축을 하는 게 과연 유효한가라는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우리가 건축 재료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전혀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재료와 건축 방법을 통해서 건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서 내린 결론이 이 강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이유는 사실 물이 얼어붙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얼음 밑에는 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단단한 어떤 도로와 같은 걸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극단의 추위이고, 물과 추위가 어떤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물을 이용한 얼음의 건축, 다시 말해서 현대적인 이글루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이글루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투명한 고무 호스가 하나의 어떤 컨테이너, 거물로 치면 거푸집이 되겠죠. 콘크리트 거물로 치면 하나의 컨테이너, 물을 담는 어떤 그 매개체가 되고, 그래서 이 고무 호스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그게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어떤 이 고무 호스는 제가 이제 재료인데요. 맨 밑에 지름이 한 5cm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중간께 10cm, 그 다음에 밑에 한 15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 스프링이 보강된 고무 호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어떤 지름에 따라서 그 어떤 탄성 혹은 휘어짐의 어떤 정도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사진인데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게 그 고무호스를 날려한 사진이고, 이거를 오른쪽은 모델입니다. 모델 사진인데, 이거를 어떤 고무호스를 꺾어서 막 사용하기보다는 그 자연스러운 어떤 휘어짐을 따라서 어떤 스파이럴 형태, 그 콘 형태로 만들면 그 하나의 어떤 작은 쉘터의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짧게 설명드리면요. 맨 밑에 오른쪽에 컨스트럭션 프로세스라고 있는데, 최초의 1번 잘 안 보이네요.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장면 보시면 하부에 이제 플랫폼을 만듭니다.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는 밑에 이제 바닥과 그 다음에 벤치가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콘 형태로 이 고무호스를 돌릴 수 있게 어떤 이 서포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에서는 그 서포터를 기반으로 이 고무호스를 이렇게 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감은 고무호스 위에 그 안에다가 밑에 이제 그 강물 밑에 물을 끌어올려서 펌핑을 해가지고 그 고무호스를 강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로 채워진 고무호스는 결과적으로 이 극단의 추위로 인해서 어떤 얼음이 얼어붙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고무호스가 갖고 있는 어떤 탄성, 아주 연약한 탄성과 그 다음에 지름 한 15cm 정도, 10cm 이상 되는 얼음이 갖는 강성, 그 두 개의 어떤 탄성과 강성의 힘의 밸런스를 통해서 이 구조물이 안정적인 구조 체계를 갖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의 작은 스파이럴 형태의 어떤 이 공간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장면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그 이미지처럼 스파이럴 형태의 작은 내부 공간과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어떤 벤치 형태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 스케이트 레일, 얼음 10km에 이르는 얼음 중간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본 사진인데요. 정면에서
사실 이 화이트아웃이라는 게그 백야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야 현상이라고 하면 그 하늘과 땅이 전부 하얀 상태에서 어떤 투시도적인 일반적인 이제 투시도 기법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뭐 그런 장면 상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에 어떤 눈이 오고 그다음에 빙판인 그 눈으로 쌓인 어떤 하늘과 땅이 하얀 모두가 하얀 지점에서 사람들 멀리 있는 100m에 있는 사람과 10m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투시도적인 어떤 사이즈는 다르지만 그게 마치 어떤 거리감이 상실되고 공중에 부유하는 듯한 어떤 그 현상, 투시도적인 혹은 어떤 광학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이트아웃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시도적인, 그 다음에 형태 역시도 이제 원과 어떤 삼각형 형태의 정면에서 보는 삼각형 형태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어떤 투시도적인 관점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건축의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한 재료, 얼음과 투명 호스의 투명한 재료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빛이 투영이 되게 되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작업은 공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두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 클라우드입니다. 플레이 클라우드는 공기의 건축입니다. 공기로 부여하는 어떤 현상 자체는 고정된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일시성을 대변하기도 하고 동시에 장소의 어떤 흥미 혹은 유동성을 이제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다양한 어떤 마치 이렇게 풍선을 불고 하늘에 떠오르는 어떤 그 매개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트는 그 사진에서 보시는 멀리 보이는 게 맨하튼이고요. 여기에 맨하튼이고 그 다음에 앞에 정경에 보시는 게 거버넌스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부분에 작게 이제 설치된 그 가상의 화면인데요. 이 거버넌스 아일랜드가 뉴욕에 인접한 섬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거버넌스 아일랜드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가 거의 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마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지로서 그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이 거버넌스 아일랜드는 2004년도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2004년도 이후에 여름에 하면서 한정적으로 이 섬을 그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 여름에 이 거버넌스 아일랜드에서 이제 피그먼트라는 예술 비영리 집단이, 비영리 단체가 예술 축제를 벌이게 되고, 제가 이제 기획한 플레이 클라우드는 그 피그먼트 예술 축제에서의 어떤 강연과 퍼포먼스와 혹은 어떤 휴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담는 임시적인 어떤 그 공기 구조물을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 그 이미지처럼 플레이 클라우드는 공기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는 헬륨으로 띄어진 공기풍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기풍선을 잡고 있는 수천 개의 하부 구조, 즉 어떤 실타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의 어떤 그 속성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건축이 지붕 혹은 슬라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붕은 중력에 반해서 어떤 하중을 통해서 밑으로 그 가라앉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나 어떤 구조적인 벽의 의미는 그 지붕이 갖고 있는 어떤 중력에 반한 어떤 하중을 압축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 이 구조는 그게 이제 완전히 뒤집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오히려 하늘로 이렇게 떠올려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기둥과 벽의 역할은 오히려 하중을 통해서 압축력을 받기보다는 그 떠오르는 풍선을 잡고 있는 인장력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벽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기둥과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구조적인 의미가 역으로 이제 발현된 건축적인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드먼트가 이루어진 거버넌스 아일랜드 이 잔디밭이 그 기초를 만들 수 없는 제약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기초를 만들 수 없는,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의미로 인해서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들 수 없는 어떤 대지의 제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은 기초가 필요 없는 그 프리스탠딩 구조로서 플레이 클러드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한 20m, 25m 정도에 이르는 지름을 갖고 있는 플레이 클러드의 도면, 옆에서 본 그 도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그 밑에서 그 지붕을 바라보는 전경과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사진에서 그 풍경과 하나된 어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천 개의 어떤 실가닥들이 지붕을 잡고 있는데, 이 실타래가 만드는 벽이라는 의미, 벽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 물리적인 그 내부와 외부를 경계짓는 그 장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벽의 의미는 물론 이제 지붕을 잡고 있는 구조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반투명한 어떤 벽이 됩니다. 그래서 반투명한 벽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의 물리적인 경계를 흐리면서 동시에 어떤 풍경을 수용하는 그런 장치로서의 구조적이며 그 다음에 어떤 경계로서의 어떤 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도면은 그 안에서 강연이나 렉처나 혹은 어떤 휴식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그거에 따른 어떤 인면이 어떤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역시 공기를 사용한 버블 팩트라는 작업입니다. 대지는 서울의 태평로입니다. 서울의 태평로는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청에 이르는 그 태평로의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그 서울문화재단의 기획으로 작년에 이루어진 어떤 서울 댄스 프로젝트라는 서울 댄스 프로젝트라는 어떤 행사의 하나의 건축적인 어떤 장치로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를 받은 것은 이 광화문 태평로의 12차선을 막고 거기에서 그 대로변에서 어떤 춤과 사람들의 행위와 도시적인 관계들이 얽혀있는 댄스 어떤 춤의 페스티벌을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건축적인 매개체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작은 이 장소에 대한 의미였어요. 제 건축의 어떤 시작은 태평로는 100년 전 사진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는 게 태평로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떤 비워진 공간이자 그 다음에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어떤 소통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여기는 어떤 제기를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향성을 통해서 이렇게 도로를 활보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자 동시에 어떤 만나서 서로 담소하는 그런 비워진 마당이었는데, 현재는 그게 아주 단단한 아스팔트와 그 다음에 차량으로 현재는 이제 점유되고 있는, 그래서 이 현재는 어떤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확고한 기반시설로서 작용하고 있는 이 장소를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고정된 어떤 이 기반시설을 좀 더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서 만들자.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춤의 유동적이고 고정되기보다는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장소의 의미로서 이 댄스 프로젝트에 수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버블 매트이거든요. 버블 매트라는 거는 이 아스팔트라는 어떤 고정된 그 기반시설을 좀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 어떤 현대 무용가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시는 사진은 그 모거 제작을 통해서 이 버블 매트에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이 매트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행위의 패턴들을 좀 나열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 이미지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매트들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위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2개, 3개 혹은 5개가 군집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떠한 모습을 또 갖추는가. 그래서 버블 매트 이 사이즈를 저희들이 1m, 가로세로 1m, 2m 사이즈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평하기보다는 한쪽은 한 15c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60c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사진 어떤 그 단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좀 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위의 어떤 불예측성을 의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걷거나 혹은 앉거나 혹은 눕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자기도 자기 몸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불안정하죠.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뭔가 울렁울렁거리고 그 다음에 쉽게 걸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눕는 행위조차도 엉덩이를 닿게 되면은 상체가 훅 뒤로 젖혀지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동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음악이 나오고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게 어떤 춤의 어떤 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이 대낮에 벌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대낮에 도로변에서 음악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지 않잖아요. 되게 경직되게 아마도 그냥 음악을 들을 것 같은데 이 매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즐거움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뛰노, 그 다음에 어른들의 어떤 이 매트를 통해서 벌어지는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들, 그게 하나의 어떤 댄스 프로젝트를 점유하게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그 정벽이고요. 멀리 그 이순신 장군과 광화문이 보이고 태평로에 그 12차선을 점유한 버블 매트와 사람들의 행위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다양한 낮잠을 자는 그 부자와 그 다음에 그 매트 위를 걸어다니는 어떤 아이들의 발자국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강강술래를 치는 사람들의 행위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나무를 이용한 인디 에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계획되었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에서 진행했던 현대카드와 진행했던 영 아키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마에서 PS1 예비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처음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해서 올해 여름에 만들게 되는 프로젝트인데, 저희는 파이널리스트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관에서 마당 아시죠? 마당 로비에 진입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큰 비어진 마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올 여름에 6월 아마 7월부터 9월까지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설치되어서 미술과 예술과 건축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어떤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작업의 개념은 부유하는 어떤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 에어라는 공중에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부유하는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부유하는 매개체는 여기에서 나무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서 공기 중에 어떤 풍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하나의 프로젝트 시작의 레퍼런스였는데요. 기중기 이거에 들린 나무가 이제 어떤 장소에서 이동을 하면서 분을 뜬다고 했죠. 분을 떠서 다른 장소를 옮겨갈 때 공중에 매달린 나무의 어떤 모습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매개체가 건축과 아주 유사하게 땅에 기반을 두고 땅에 단단한 어떤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분을 떠서 이동하는 그 과정의 아주 짧은 시간에 나무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어떤 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만큼 이게 하나의 어떤 풍경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과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장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콜라지를 보시면 그네를 타고 이렇게 부유하는 움직이는 아이의 모습과 나무의 뿌리를 드러낸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의 밑에 쪽이 이제 기무사 로비 입구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비어진 마당 안에 어떤 기반 시설을 통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제 하나의 렌더링인데요. 나무가 공중에 부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유한 나무들은 아마도 어떤 바람과 혹은 비와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미세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행위도 사실 여기에서는 다 중력에 반한 어떤 행위들을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 기무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어떤 예전에 어떤 장소였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의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행위들을 여기에 삽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놀이 문화를 보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네 타기, 그 다음에 널뛰기, 그 다음에 이제 줄타기,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제 제기차기도 있고, 그런 행위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력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널뛰기도 한 사람이 이쪽에 이렇게
발을 디디면 한 사람이 공중에 중력에 반해서 공중에 뜨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네타기 역시 발을 바닥에서 떼고 어떤 중력의 평행으로 이동하는 공중에서 어떤 부유하는 그 풍경을 만드는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줄타기나 뭐 이제 제기차기 역시 어떤 그런 중력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그네와 그 다음에 그 널뛰기와 그 다음에 이 스트럭처 사이에 어떤 줄을 매달아서 줄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풍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풍경의 요소들 있잖아요. 그 나무와 어떤 식물들이 모두 식물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부유해서 하나의 어떤 기반 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와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모습들을 모두 다 공중에서 하나의 진동하는 풍경을 만든다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어떤 전경이고요. 그런 부유한 풍경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격자 형태의 그 기반시설, 즉 다시 말해서 기둥과 돌로 이루어진 강렬한 어떤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대체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림자와 그러니까 어떤 그늘과 그 다음에 뭐 혹은 물 이런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만들려는 어떤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나무를 공중에 띄우게 된 최초의 이유는 그러니까 그림자, 그늘을 만들어내는 어떤 첫 번째 조건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그늘 중에서 가장 좋은 그늘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건물에서 혹은 어떤 차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늘보다도 나뭇잎 사이로 어떤 만들어지는 약간은 반투명한 이제 햇빛이 여과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늘이 가장 좋은, 제가 경험한 어떤 가장 좋은 그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 장소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나무가 만약에 어떤 띄워져 있다고 하면, 어떤 기반 시설을 통해서 띄워져 있다고 하면 그 밑에서 그늘이 생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땅에 기반을 둔 어떤 나무가 아닌 뿌리까지 통째 들어올려진 그 장소 하부가 하나의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늘이 생기는 공간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랄까 어떤 쉘터의 개념이 새로운 그 하공간의 어떤 쉘터의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조경하시는 분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제 그 불을 떠서 이게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한 2, 3개월 정도 그 분에서 이 나무가 좀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바람을 주제로 한 윈드 챔버, 풍루입니다. 사이트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돌과 바람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자연 현상인 강한 바닷바람과 그 다음에 어떤 다공성을 가진 현무암은 이 바람과 현무암의 어떤 그 공통된 특질을 통해서 제주도는 아주 되게 특수한 그 돌담의 구축 방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 혹은 어떤 건축적인 어떤 벽 자체가 바람에 저항하기보다는 바람 그 현무암이 가진 다공성과 현무암을 쌓는 방식, 어떤 다공성을 통해서 쌓는 방식을 통해서 제주도만의 어떤 특수한 구축 방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돌이라는 주제, 바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풍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사이트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조그맣게 된 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만든 실제 설치한 풍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고 거센 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사이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컨셉은 단순히 이제 건축가 혹은 건축가의 행위, 그 다음에 어떤 현대적인 건축가 행위가 돌담을 쌓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현대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두 개의 벽을 나란히 평행하게 만들어서 그 벽은 하나는 이제 바닷바람에 되게 유연하게 반응하는 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은 그 오른쪽에 보시는 벽은 돌담의 구축, 그 다공성을 포함한 어떤 돌담의 약간은 새로운 구축 방식을 통해서 두 개의 벽을 나란히 만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벽은 돌담이 갖고 있는 다공성을 조금은 건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알루미늄 패널이 하나의 축을 가지고 바닷바람에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바다 세기와 어떤 그 방향,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서 그 벽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돌담이 갖고 있는 다공성이 고정된 다공성이라고 하면 알루미늄 패널로 움직이는 어떤 그 벽은 바람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다공성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유동적인 벽과 고정된 벽을 두 개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문화예술진흥원 주최로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과학자분과 풍력 관련된 과학자분과 미디어 아티스트인 랜덤웍스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분이 현장에서 저희들 설치할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시간에 따른 어떤 바람의 변화와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세기 등을 데이터를 통해서 랜덤웍스가 어떤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서 이 시간에 따른 혹은 어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른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패널, 다공성이 변화하는 그 유동적인 벽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최초의 생각은 두 개의 벽을 정말 평행으로 해변까지 쭉 이렇게 나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이제 사이트 제약도 있고 이제 제작비에 제한도 있어서 이거를 한 3m에 4m 정도 사이즈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과 같이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면 유동적인 담이 변화하고 그 공간이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래서 실제 제작된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육지 쪽에서 해안 쪽을 바라본, 그래서 뒤쪽에 설치된 건 제주도 돌담에 약간은 이제 현대적인 구축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냥 제주도 돌담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꼬치처럼 이렇게 끼웠습니다. 그래서 스틸 그 파이프에 돌담이 꽂혀져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이제 쌓아진 돌담보다 훨씬 더 다목성이 확대된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그런 돌담이고, 그 오른쪽에 작게 보시는 게 이제 유동적인 패널 내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공간 가운데가 그 왼쪽이 말씀드린 돌담의 어떤 꼬치처럼 꽂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목성의 돌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닷바람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각각 변하는 패널의 벽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건 하나의 어떤 내부 공간의 열림과 닫힘이 변화한다는 의미고, 동시에 이 풍경의 어떤 시각적인 의미도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그 사이의 어떤 차이 공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 워낙에 바람이 세가지고 이 바다 그 패널이 막 움직이면서 어떤 변하는 어떤 풍경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디오 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못 갖고 와가지고요, 좀 아쉽습니다. 다음 보여줄 프로젝트는 돌을 주제로 한 EPS 그로터입니다. 그러니까 EPS 그로터는 케이블랑 유사한 언어인데 EPS 동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거주 장소는 원래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자연에서 발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밑이라든지 흔히 이제 우리가 캐노피라고 부르는 게, 건축에서 캐노피는 건물에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지붕을 의미하는데, 그 캐노피라는 원래 언어 자체가 나무 가지로 생긴 어떤 그 밑에 공간을 캐노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나 혹은 돌틈 혹은 동굴 같은 장소에서 인간이 만들어 구축했다기보다는 최초에는 발견되어서 거주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자연의 장소가 어떤 초기의 구축 방식을 통해서 그 동굴이라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자연 동굴의 풍화된 자연 동굴의 사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제 구축되기 시작한 초기의 어떤 구축된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과 이제 버석 문화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거의 어떤 기능과 이거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이제 종교적인 시설이었다, 혹은 어떤 최초의 거주 장소이다라는, 혹은 죽은 자를 위한 장소이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벽과 혹은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초기의 버석 구조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말씀드리면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장면인데요. 이 서울광장에 그 사이트의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최대 맥시멈 설치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광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제 행사와 시설들이 있는데, 일주일 이상 하는 것은 사실은 합법적이지 않은 구조물들이고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최대 설치 기간이 일주일이고,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기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설치 기간을 12시간 안에 설치하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안에 어떤 사람 어떤 공간의 의미, 건축의 의미를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EPS 이제 그로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EPS가 쉽게 얘기해서 스티로폼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제한된 설치 기간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재활용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된 행위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인공적인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재료인 스티로폼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EPS Expanded 폴리에스틸렌 스티로폼이라는 단어의 압축은 아마도 스티로폼 블럭인데, 그 사이즈는 900, 1800에 높이가 600 정도 되는 그냥 벽돌 모양의 그 스티로폼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아주 단순한 방식의 구조적인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 두 번째 이미지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스티로폼 블럭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거 사이에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구멍을 뚫어서 어떤 파이프, 스틸 파이프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사이에 어떤 그 철물, 연결 철물, 긴결 철물을 사용해서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스티로폼 블럭을 어떤 열선을 통한 손의 행위를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밑에는 그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어떤 실제 설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 이광호 작가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건축적인 어떤 공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광호 작가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 표면을 만드는 손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공을 통해서 스티로폼을 가공하는 그런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모습인데요. 스티로폼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인공적인 재료의 어떤 표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규격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건축 재료로 토목이나 건축에서 쓰이는 건축 재료인데, 이것이 하나의 마치 이제 어떤 재현된 동굴 혹은 재현된 인간의 최초의 어떤 거석 구조물과 같이 적층이 돼서 최소한의 적층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올려지고 해서 최소한의 어떤 공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을 현장에서 가공 처리해서 마치 풍화된 바위와 같은 그런 텍스처를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만든 왼쪽에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열선 얼핏이 보시는 약간 주황색의 선에 가공화하고 있는 현장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광장에서 도서관 앞에서 바라본 그 플라자 호텔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어떤 인공의 동굴과 같은 그런 내부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와 어떤 관계 맺는 멀리서 남산이 보이고,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와 어떻게 관계 맺는가를 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짧은 비디오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돌 스톤이라는 주제로 만든 이베스 동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의 좀 근본적인 그 제작 이유는 아마도 과연 자연이 뭔가라는, 혹은 인공이 뭔가라는, 혹은 어떤 자연과 인공의 어떤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이라는 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이 만든 어떤 사물조차도 사실은 자연의 일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있는데, 콘크리트는 너무 도시 안에서 건조한 어떤 환경과 건조한 어떤 인공의 환경이다라는 이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어떤 재료의 특성을 뜯어보면 모래와 그 다음에 돌가루가 시멘트잖아요. 시멘트가 돌가루인데, 돌가루와 모래와 그 다음에 물, 세 개를 혼합해서 만든 단지 틀이 어떤 각이 졌다 뿐이지, 이제 자연의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 인간이 어떤 과학적인 인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제 그 결과물이 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돌과 모래와 물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인간의 환경인데, 그게 인공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마잇이라는 어떤 그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집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1m에서 높게는 막 2, 3m까지 개미들이 아마도 불개미인가요? 그런 개미들이 만드는 집이 있는데, 그 개미들이 만드는 집도 역시나 자기의 어떤 침, 그 다음에 모래와 석회가루 이런 것들을 비벼가지고 그 자기들의 어떤 환경, 그 동굴과 같은 환경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했다라는 게 다른 것이 자연과 대비되는 그 자연과 어떤 자연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개미가 만든 집이나 인간이 만든 집이나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자연과 대비되는 인공이지, 그게 어떤 또 다른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스티로폼이라는 인공적인 재료를 선택을 해서 그게 하나의 동굴이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을 갖게 될까? 이게 너무나 인공적이다라는 관점을 갖게 될까? 아니면 이거 역시 자연의 일부인 마치 동굴과 같다라는 관점을 될까라는 그런 좀 어떤 그 관계에 대한 탐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 현장에서 어쨌거나 사람들의 인터랙션을 많이 만들고 싶었고, 서울광장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워낙에 사람이 많은 사이트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표면의 어떤 촉감과 그 다음에 어떤 냄새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어떤 공간의 의미를 형성한 거였고, 실제로 사이트에서 거기 샌드백처럼 막 이렇게 치는 행위들, 그 다음에 뜯어보는 행위들, 그래서 실제 일주일 뒤에는 이게 스트럭처가 되게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도 저희들이 의도한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 프로젝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건축인데요. 기존에 보여드린 것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건축의 확장된 의미의 재료나 구축 방법, 혹은 사이트에 대한 탐구였던 반면에, 이번에 보여드릴 작업은 보편적인 의미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콘크리트 교회이고요. 사이트는 별내 신도시 위치합니다. 그 왼쪽은 항공사진이고, 오른쪽은 제가 사이트에 처음 방문했을 때 실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사진에서도 완전히 마치 폐허화된 흙들이 다 자연이 이렇게 다 드러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그 황폐화된 이 어떤 풍경 저 너머에 그 고층의 아파트들이 막 이제 들어서고 있는. 그래서 느낀 것은, 이 사이트에서 처음에 사이트에 가서 느낀 것은 뭔가 이렇게 소멸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들판과 그 다음에 이제 밭 이런 자연의 어떤 모습들이 완전히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황폐화된 모습인과 동시에 저 멀리 보이는 어떤
새로 구축되는 아파트들이 또 다른 어떤 생성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성과 소멸 사이의 어떤 그 중간 과정을 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만들어진 그 교회의 오른쪽에 교회 사진, 교회의 어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새로 들어선,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 인접한 지역은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층에 4, 5층 정도의 어떤 그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이제 주변의 어떤 근생 건물들이 그 관계 맺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뭐 이제 콘크리트 교회인데요. 교회에 이제 콘크리트라는 것에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는 의미가 추상, 그러니까 abstract이라는 단어와 이제 반대 의미로서 뭔가 구체화된 실체의 현실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건축에서 교회에서 어떤 예측가 불가능한 어떤 세상 속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 종교적 가치를 담는 장소로서 재료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의 어떤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십자가 역시 뭐 자기 이렇게 거대한 뭐 별도의 종착이 아닌 건축과 일체화돼서 하나의 정제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라는 재료에 대한 정제된 의미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마주한 생성과 어떤 소멸 사이에서 뭔가 사라지고 있고 뭔가 다시 생성되고 있는 그 사이의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을 종교 건축 이 건물이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이제 수렴하는 그 욕망들을 수렴하는 매개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 생각에 이런 최소화된 재료와 물성으로 건축을 최소화하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정면은 이제 한 7m 정도 캔틸레버 이렇게 쭉 돌출된 그 예배당 홀로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홀이 단면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그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1층은 이제 비어져 있습니다. 1층은 그 비워진 어떤 콘크리트의 외부 마당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서게 되면 1층의 로비를 통해서 상계층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층에 교회의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면 마주하고 있는 예배당 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홀을 통과해서 돌아가야만 이제 대 예배당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서 계단의 어떤 그 동선의 방향성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장면인데, 그 장면을 통해서 멀리 되게 일상적인 신도시의 어떤 모습을 관찰하고, 그게 하나의 이 공간이 매개체가 돼서 그 가시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 대예배당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그 1층에 마주하는 이제 콘크리트 비어진 마당이고요. 이 마당에서는 이제 종교 시설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제 활동들, 어떤 유동적인 활동들을 담기 위한 그 이제 비어진 마당을 계획했고, 내부에 대예배당은 우측에 5층창 위쪽에 있는 창을 통해서 빛이 투과돼서 전체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사진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맨 상층부에 위치한 하늘로 열려진 어떤 작은 스페이스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는 뷰인데요. 콘크리트 이 교회와 신도시의 어떤 콘텍스트를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짧은 비디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그 삼각학교입니다. 이 삼각학교는 이 배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면의 다른 컨텍스트를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 북측에 위치한 어떤 학교 운동장과 그 다음에 서측, 동측, 오른쪽에 위치한 오른쪽 그 어떤 구름을 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쪽이 이제 강한 선이 의미하는 게 그 자연과 흔히 그린벨트라고 얘기하는 건축할 수 없는 그 이제 구름 경계선이고요. 그 다음에 서측 왼쪽에는 기존의 이게 상가학교가 고등학교 건물인데 왼쪽에는 이제 중학교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건물은 이 운영하는 주체와 그 다음에 뭐 학교 학업 시간 자체가 완전히 틀려가지고 좀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 있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과 기존의 어떤 중학교 건물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는 세 가지 다른 컨텍스트를 이제 함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어떤 다른 컨텍스트와는 달리 이 학교는 내부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내부는 삼각형의 투명한 중정을 이렇게 중심으로 어떤 순환하는 그 공공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3면이 완전히 다른 콘텍스트에 접하고 있는 반면에 내부에는 어떤 교실들이 동일한 내부의 어떤 중정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학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외부의 3면이 다른 콘텍스트에 어떤 반응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어떤 동일한 열린 어떤 사회적인 공간으로서의 그 교육 환경을 제시하고 동시에 삼각형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역동적인 어떤 그 행위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어떤 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인데요. 삼각형 중정의 저층부는 그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시설이고, 이 중정은 2층부터 그 이제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이제 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는 교실이 위치하고 있고, 그 중정의 면에서 독서와 공용 공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3면 중에 운동장에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운동장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투명한 어떤 스캔을 통해서 어떤 열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직 루버를 통해서 약간 입체적인 모형 사진인데요. 수직 루버를 통해서 열려있지만 어떤 최소한의 시선 차단과 학습 공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선 차단과 그 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직 루버 한 40cm 정도 있는 수직 루버를 통해서 그 인면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세 면의 다른 인면인데 절충 열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닫히고 그 다음에 어떤 절충된 세 개의 인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측에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와 마주하고 있는 인면인데요. 이 인면의 컨셉은 그냥 폐쇄성입니다. 오히려 운동장과는 달리. 왜냐하면 중학교의 학업 시간이 달려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시간 자체가 달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건물과 서측의 중학교 건물이 최대한 폐쇄성을 통해서 차단이 돼야지 이 합리적인 어떤 학습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한 최대한
폐쇄적인 인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저층부의 삼각형의 인면의 저층부에 도서관 열람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열람실에 어떤 최대한 많은 창이 조금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창의 어떤 필요성이 적어져서 그 삼각형의 어떤 창을 두게 됐고, 이 인면의 모습은 아마도 내부 공간의 어떤 그 흐름을 이제 함축하게 됩니다. 위쪽에 보시는 사진은 그 이제 절반으로 뚝 자른 단면이고요. 아까 퍼스펙티브 보신 것과 같이 저층부는 열람실이고 중정을 이제 가운데 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사진은 2층에서 중정 면하고 있는 어떤 내부 공간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동적인 공간으로서 그 공용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저 완공된 건물은 아니고요. 한 지난 3년간 설계를 통해서 올해 작년 말에 착공해서 현재 이 사진은 그 1층이 콘크리트 타설된 사진인데, 현재 3층 콘크리트 타설 중이고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까 삼각형 창의 창 쪽의 모습이고요. 전체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PT는 끝내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다양한 이제 작업들이 있었는데, 공기와 물과 바람과 등등의 건축이라는 의미로 1시간 안에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혹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